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국의 지위가 사실상 사라진 날이었다. 일본의 강압 속에서 한나라의 주권을 내주게 된 을씨년스러운 그날. 이윽고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치욕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땅과 언어, 정신을 말살당하고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암흑기. 그러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꺼져가던 여명을 밝혔다. 그 속엔 부국강병을 열망하던 과학기술자들도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를 당한 통한의 35년.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입은 시기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사회와 경제적 약탈을 극대화하여 조선이라는 민족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은 조선의 주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일본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행정을 담당하며 조선인들을 철저히 감시했고,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도 마음대로 조선인을 처분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만들었다. 1910년대부터는 무단 통치,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단으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는 소리죠. 왜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예 초반에 눌러서 너희들의 독립 의지를 꺾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이었는데요. 군복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아주 강압적인 공포스러운 그런 식의 무단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 무단 통치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1919년에 3.1운동으로 터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안 되겠다, 분열해야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3.1운동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한국이 원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문화 통치로 1920년대 바뀌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립운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강운동입니다. 과학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사회적인 열망이 높아지게 되고, 1919년 공우구락부를 비롯하여 동경과학문명보급회, 고려발명협회, 백두산 이학회, 발명학회, 과학지식보급회와 같은 과학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 자리를 잡아 나가고 확대되어 나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 외교의 최전선에는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이 있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공계 교육의 시작은 관립상공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종은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술 교육이야말로 국가 존립의 관건이라며 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압했던 일제는 1907년 4년제 상공학교를 분리해 2년제 관립공업전습소로 격하했다. 염직, 도기, 목공, 토목 등의 학과를 만들어 사실상 실습 위주로 바꾼 것이다. 식민지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908년 재학생들은 공업연구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공업기술의 발전으로 북부 민강을 이뤄 독립권을 회복하려는 취지였다. 20대 중반의 박찬익은 공업연구회의 회장을 맡았고, 그의 주도로 공업기술연구와 토론, 강연, 초청인사 연설 등이 개최되었다.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공업연구회에 관한 사설을 통해 기술학도들의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공업연구회를 조직하고 한 달에 2번씩 야간에 모여 지식을 교환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업의 지식을 전달케 하기로 의결하였다. 우리 동포는 상상력과 경쟁심을 분발하여 국력을 부강케 하기를 축원하노라. 당시 공업연구회 후원회에는 애국 계몽운동가였던 160여 명이 대거 참여하였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공업기술의 발전을 염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공업연구회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독립권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과학기술계 젊은이들과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죠. 공업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기술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공업계도 발간하였다. 주로 공업 전습소에서 배운 초보적인 기술 지식을 실었지만 이를 통해 나라를 새로이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잡지 발간 금지 조치로 사후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박찬익은 졸업 후 방직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일제의 간섭으로 일찍이 꿈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였다. 일제 탄압을 피해 1911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어 공부에 열중하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박찬익 선생은 중국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외교 업무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김부 선생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그 아들 부부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도 다 독립운동 가족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거주지를 빈번히 옮겨야만 했다. 임시정부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에도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요원들을 무사히 움직일 수 있게 한 것도 박찬익 선생의 외교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인 중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선언서에는 한일 합병의 무효를 선언, 일본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적임을 명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단체를 조직하고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 잡지를 발간했던 인물. 기술자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찬익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지식인들은 점차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김용관 선생이 있다.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이래로 졸업한 그는 조선 총독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유학길에 올랐으나 3.1운동을 계기로 학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국하여 과학운동을 주도한다. 1932년 발명학회 재건에 이어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종합잡지 과학조선을 창간하게 되는데 과학조선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윈의 사망일인데요. 이날을 과학데이로 정해서 그 전후 기간에 걸쳐서 과학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최신의 과학 문명을 이용한 라디오 방송, 활동 사진 상영, 자동차 기행열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해서 대중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크게 고취를 하게 됩니다. 당시 행사에 자동차들이 대거 동원됐는데요. 그 대수가 대략 한 50여 대였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대수는 당시 경성에 있었던 모든 자동차의 한 10분의 1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첨단 문물의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대중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거죠. 과학조선의 포스터들이다. 비행기와 관제탑으로 보이는 철탑도 보이고 톱니바퀴들과 전기를 상징하는 번개 모양도 그려져 있다. 전기와 비행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SF 작가들, 그다음에 과학 운동가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이제 과학의 날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잡지에 실린 광고들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과학 이야기만 해요, 잡지에서는. 근데 거기 실린 그 광고들은 이분들의 성향이 되게 나름대로 과격한 운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분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일제에게 김용관 선생의 활동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조선인들이 과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막고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과학의 날 행사는 그렇게 1938년 제5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김용관 선생의 노력은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단어와 그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되었다. 그 행사를 개최한 김용관 선생이 어떤 끌려가서 어떤 신문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관 선생은 이후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은 꾸준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분의 가장 어떤 중심적인 생각은 작은 기술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공업을 일으키자는 그런 생각을 열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던 고종의 밀사 이상설. 독립운동가로서 역사에 새겨진 그의 업적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가 근대 수학 교육에 기여한 공로는 지금껏 간과되어 왔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던 이상설은 특히 학문을 익히는 데 특출했다. 스물다섯에 조선의 마지막 과거 시험에 급제했고 2년 뒤 성균관 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당시에는 서양의 군사력, 무기, 이런 과학 기술에 굉장히 이제 놀래서 우리가 서양 과학 기술을 캐치업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기반이 기초과학 그리고 수학이라는 인식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상서 선생은 그거를 그 당시에 깨우친 겁니다. 과학 기술의 기반은 기초과학 과목들이고 그리고 그 기초가 이 수학 과목이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 서양 과학을 이제 공부하시게 됐는데 이상설이 신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 관립학교인 유경공원에서 미국인 교사들이 서양의 수학과 과학을 소개하던 1886년 전후 특히 선교사 헐버트와 교류하며 독학으로 서양의 신학문들을 학습한 그는 국력이 과학에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술이라는 수학책을 낳았다. 중국의 근대 수학책인 수리 정운의 내용과 우리나라 기존 수학책에는 없었던
서양의 수학 개념을 정리해 담은 책이다. 그는 이어 1900년 조선 정부의 첫 중등 수학 교과서인 산술신설을 편찬하는데 교사를 배출하던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 교사 교육용으로도 쓰일 만큼 당시 수준으로는 차별화된 수학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설은 식물학, 과학, 물리학 등 서양의 과학도 선구자적으로 공부하고 그중 새롭고 관심 있는 내용을 필사해 식물학, 화학 계몽초, 백승호초를 남기기도 했다. 한국 근대 수학과 과학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긴 이상설. 관료이자 학자였던 그의 삶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며 달라졌다. 헤이그로 떠나 을사늑약의 진실을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계략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이상설.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며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공고사를 여러 나라에 배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맞서 특사를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이상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망명한 그는 해외 각 지역을 옮겨다니며 독립투쟁의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한평생을 바쳤다. 끝내 오랜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1917년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에게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뺏겼는데 여기는 그놈들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도 잘못이 있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이 발전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참으면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풍토였죠. 근데 이상설 선생님은 그건 너무나 한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들을 가만히 둬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동시에 한편에서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과 맞서서 강력한 투쟁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역사의 주연은 아니었지만 벼들지 않는 그늘에서 과학의 씨앗을 움틔우기 위해 치열하게 맞섰던 선구자들.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다. 어둠 속 별처럼 빛났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 불러주어야 한다.